어디에다가 이렇게 간신히 어서 오셔. 아이고 너무 바빠가지고. 네, 세미나장인데요. 의원님 분이 노인 일자리 정책 세미나 또는 토론회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국기를 사용해주십니다. 국기에 대한 의뢰. 바로. 네. 다음 순국 선언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문명. 바로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는 다들 나라에서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 노출단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소멸, 기반 소멸 속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재 대립이 고령 사회 속에서 노인 일자리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공론화하여 좀 더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청년 노인 일자리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노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해도 될까요? 네. 네. 먼저 이청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김경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염성태 원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버센터에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다들 인천에서 열심히 다녀오신 실버센터 여러분들 맞춤 돌봄 여러분들께 박수. 네, 그러면 토론회에 앞서서 먼저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민의 대표 노철수님으로부터 먼저 토론회에 대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저희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저출산, 그리고 노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아마 이와 관련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양지석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런 자리를 세미나를 이렇게 주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저출산, 저성장, 또 고령화 사회는 이 대책을 세울 때는 이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한 팀이나 한 부서, 정부의 한 부서나 한 기관이, 국회 한 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전 국가가 전 국민이 나서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우는 데서 핵심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냐. 일자리가 말하자면 저성장, 저출산 사회에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노인 일자리가 그중에서도 그런 저출산 사회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경 의원님은 저희 실국부 인천본부 이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많은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경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인천 서구갑 출신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규호입니다. 오늘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 정책 세미나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 인천에 오신 여러분들 국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들어주신 우리 양재덕 국민기본 일자리 포럼 대표님과 주관해주신 고용인 의원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도천수 시민의 시대 대표님, 김유선 한국노동자연구원 이사장님, 조미경 재능대 교수님, 이성재 GM대우 전 노조위원장님, 정동근 한국노희망 유니온 인천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민생 경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의 목에까지 이 분노에 마음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삼중고로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생산이다, 소비다, 투자 이런 모든 경제 지표는 온통 빨간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용화 문제가 심각하고 23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이고 서울이 0.56명이라고 해요. 이러다 보면 정말 몇백 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통계를 본 미국의 한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이게 다 국가 위기의 근본 원인인데 이게 바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인 의원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그런 경제활동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 그냥 쉬었다고 응답하는 청년이 4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2만 3천 명이 늘어서 정말 심각한 지표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근데 노인 고용률은 34.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력 시장 중에 4명 중 1명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 쉬는 청년이 함께 증가하는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양재덕 일자리 포럼 대표님이 계시지만 그동안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지금 약 한 5천 명의 인천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걸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현장의 일자리를 정부에서 좀 배우고 그걸 좀 체계화시킨다면 훨씬 현장감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요즘 이제 청년들이 보통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걸 이걸 막아야 됩니다.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시대법을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켜서 기회발전 특구라는 걸 만들어서 지방도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또 청년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국회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잘 완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영인 의원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인 의원입니다. 네, 저는 경기도 안산 단원갑 의원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세월호의 상흔이 9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개최한 내용과 또 연관해서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민의 시대에 우리 도천수 대표님이 또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국민기본 일자리 포럼에 우리 양재덕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그 경기도의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표를 맡아가지고 김상문 교육감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부산급식 그죠? 2010년 한 13, 14년 전에 부산급식을 좀 주도해서 해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 또 복지국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사실 일자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국가가 보장해 준다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나는 나의 능력과 실력을 높여서 자신이 만들어가야 되는 이런 걸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의 국가가 그 국민을 안정되게 만들고 특히 우리가 10대 선진대국에 들어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는 단순히 민간 영역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물론 민간 영역의 일자리도 여러 가지 자본과 기술 또는 여러 가지 상호협력 이런 체계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또 우수한 인력 자본들에 대한 양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회적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선진 국가들을 보면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국가가 또 지방자치제가 주도적으로 그걸 만들므로써 고용의 안정화 그리고 또 그 소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시키면서 그걸 안정화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일자리와 연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도 지금 말은 복지 시대,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가지 기초생활 숫자의 어떤 범위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생색만 조금 내고 지금 모든 분야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회서비스원 잠깐 갔다 왔는데 국가 보조금 150억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본인들이 경영을 못해가지고 국가 경영을 못해서 지금 60조의 세금이 덜 걷히는 부자 감세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책임이 지어주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생색만 약자 복지라고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뒤로는 모든 복지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예산을 줄이는 그런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단호히 맞서서 그들의 위선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고 진정한 서민과 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더 보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그런 자리를 생산적으로 토론해 주시고 약간 법으로 좀 고쳤으면 하는 것 또는 정책으로 그랬으면 하는 우리 존경하는 임교훈 선배님과 제가 조금이라도 함께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회에 오늘 수고해주신 좌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주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사장이신 김유선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에 제가 마이크 넘기는 게 예, 방금 소개받은 김유선입니다. 오늘 토론에 사회를 맡게 됐고요. 그런데 먼저 오늘 발제자하고 토론자분들 먼저 좀 소개드리고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분은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해서 발제하시는데 양재덕 국민기본 일자리 포럼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발제를 맡으신 분은 조미경 재능대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자가 딱 두 분인데요. 저기 먼저 이성재
과거 GM 배우 전 노조위원장을 맡으셨던 이성재 다음에는 한국노후희망유년 인천공장 맡고 계신 정동근 선생님과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한 10시 16분인데요. 저한테 뭐 언제까지 진행해라는 주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여기 자료집에도 오전 10시까지 끝나는 시간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제자분들 한 20분 정도씩 시간 쓰시고 또 토론자분들 한 10분 정도 쓰시고 그리고 저희 플로우에서 혹시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러면 잘하면 한 11시 반까지도 끝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자 사이에는 가급적인 시간을 일찌감치 끝내는 게 토론자 사이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발제로서 발제자 양재덕 대표님께서 청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발제한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분 만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대로 요약해서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냥 요점만 원래는 오늘이 책을 이 일자리에 관한 책을 내서 그 책 출판 기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책이 아직 못 나왔어요. 그래서 책은 그 요약한 게 이제 지금 이 토론의 자료집에 나온 이 내용이라서 하여튼 최단으로 간략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청년 고용 문제인데 이 청년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거기 이제 통계를 제가 간략하게 냈는데 이 실업자의 통계가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21년도에 7.8%, 그다음에 19년도에 8.9%,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그리고 이제 일반 실업률이 3.8%에다가 3.6% 그래가지고 일반 실업의 2배입니다. 청년 실업들이.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좀 일반 실업보다는 좀 심각하구나 이 정도로 느꼈는데 이게 이제 OECD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OECD는 10.5%인데 우리는 8.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OECD보다는 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OECD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보통 청년을 24살, 15살에서 24살까지 거치는데 우리는 군대를 가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래서 29세까지로 청년을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OECD나 일본의 수치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청년 고용률이 74%입니다. 잘못되면 7.4%입니다. 7.4%이고 20에서 24살까지가 42.9%고 25세에서도 29세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5세에서부터 29세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이 취업되어 있는 그 세대를 청년으로 같이 섞어버리니까 실업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국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은 좀 나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통계를 들여다보면은 통계청에서 낸 통계 자료입니다. 이 확장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확장 실업률 그게 20.8%입니다. 20.8%. 그거는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라 해서 그 통계 조사할 때에
조사하는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조사를 하는데 그때에 취업을 구직 활동을 안 하면은 하고는 싶은데 능력도 있고 근데 그러면 실업자를 안 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치고 하지 않아요. 그 비경제 활동으로 치고 또 실업 구직 활동을 했는데 구직 활동을 해서 일자리도 나왔어요. 그래서 가라고 소개하니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실업자로 치질 않아요. 그건 통계상에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실업률로 따지면은 20.8%가 됩니다. 청년 실업률이. 근데 거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청년들이 쉬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거는 통계청 자료에 나왔는데 36만 명이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숫자를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더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쉬는 애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한 쉬는 자들, 그 사람들한테 왜 집에서는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집에서 뭐 청소도 좀 하고 우리 조카 학교 가는데 좀 도와주고 뭐 학원 가는데 도와주고 또 설거지도 가끔 합니다. 여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가사노동하고 보육으로 쳐가지고 이것도 취업자를 안 쳐요. 놀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해버리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 50%가 넘습니다. 50%. 그러니까 청년들의 반은 실업자 인생입니다. 실업자. 근데 실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청년들인데 이거를 단순 수치에 그 구직 활동 그때 해서 취업이 안 된 사람만 한 30만 명 나오는 걸 가지고 실업률이 OECD보다 얕다. 그리고 뭐 요새 23년도 올해는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코로나 기간을 떼버리고 19년도를 주로 많이 썼는데 그래서 실업률이 한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거의 50%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실제는 뭐 8%다 7%다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에 속아가고 있어요. 이런 심각성을 한번 제기하면서 또 하나 심각하게 문제 제기할 거는 출생률이 요새 심각한 문제예요. 출생률이 보통 10년, 20년 전에는 60만 명에서 50만 명인데 지금은 반토막으로 떨어져가지고 24만 명에서 25만 명.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국가 경제에 심각하게 지금 위기가 온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 일할 청년들 중에 반은 그냥 집에서 무조건 있고, 이런 것을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 주제 발제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 더 고용정보원의 워크넷 통계낸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21년도에 부인 인원 일자리는 280만 개 일자리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워크넷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워크넷에 일자리를 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51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사람을 구해달라고 복덕방처럼 이제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제 이걸 받았는데, 이제 소개를 했어요. 했는데 성사가 이루어진 게 18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만 개 일자리가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21년도에. 103만 개의 일자리가 사람을 못 구했는데 실업자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일자리는 못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해요. 100만 개의 일자리가 없다, 사람을 못 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타격이고 위기입니다. 생산의 차질이 오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럼 그렇게 취업이 안 되고 청년들은 이렇게 실업자가 반이 되느냐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진학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개 79%, 79.8%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80%에 해당되는 진학률은 세계 최고인데 청년들 중에서 이 고등학생 중에서 일반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이제 정보통신고등학교 또 공업고등학교 여기는 거의 100% 취업이 됩니다. 요새 되게 IT 쪽으로 전문화해가지고 거기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거의 앞으로 대학을 가서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되게 의대, 법대, 자기 특성에 맞는 문과, 대통 이런 데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아주 계급이 다른 아주 우수한 애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되어지는 일자리, 중소기업 이런 대학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반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80%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카나다가 58%고 영국이 49%, 미국이 46%, OECD 평균이 41%, 그리고 일본이 37%, 독일이 28%예요. 그럼 우리는 거의 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졸업을 한 다음에 대학 맞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망을 하고 안 가요. 그래서 상당히 이 실업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면은 대기업이 평균 임금이 대졸 초임이 186만 원 정도 되고 186만 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1,607만 명으로 요거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개 이게 세부적으로 자산이 5천억 이하라든지 또는 3년 매출액이 1,500억에서 800억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야 이제 중소기업으로 치는데 이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으로 정할 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86만 명대 1,607만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대기업이 한 10% 정도가 되고 중소기업이 거의 9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렇게 되는데 임금 수준으로 보면은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은 6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고도 중소기업에 가면은 임금의 60%밖에 못 받으니까 인기가 없어요. 안 가려고 그리고 대개 이제 노무직이 많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소득 분배, 이 고용, 이 임금 차이 이거를 어떻게 지금 평준화하느냐 이거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대기업은 노동자도 세고 또 이 역량이 강하기 때문에 여력이 되니까 중소기업의 갑질을 하면서 노동 가치를 대기업이 흡수해가면서 자기 특정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많이 배분하니까 이런 차이가 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대학을 졸업한 젊은 애들이 중소기업을 하고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데 대기업은 총 고용인의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놓고 정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청년 고용 정책을 쓰고 있는가? 이게 몇 분까지 해야 되나? 지금 한 15분 쓰셨는데 5분 남네. 서로 하신 거. 5분 내지 10분 이 청년들에 대한 고용 정책을 한 20, 30년간 정부에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여기 뭐 제가 노zor하게 쭉 연도를 정리는 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일자리에 애들 실업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는 유일하게 중소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대기업은 알아서 가니까. 중소기업을 넣어야 되는데 안 가.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집어넣고 거기다가 돈을 얹어주는 거예요. 핵심적인 그겁니다. 안 가니까 가구성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을 얹어줘요. 그게 청년 고용 채움 일자리라고 하는 제도를 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이게 청년들이 막 실업자가 많으니까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자활센터 전국에 145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위탁을 줬어요. 해서 청년들 취업시켜라. 취업시키면 인센티브로 1인당 뭐 몇만 원씩을 줘요. 그러면 그거 인센티브 얻어먹느라고 또 죽을 돈을 싸면서 이제 취업을 시키는데 그 취업을 시키는 것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데를 뭐 억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어. 들어갔어. 6개월을 못 버텨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청년 체험 고용 일자리라고 하는 데서 2년을 일을 하면 3천만 원을 줘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 1년에 1,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를 얹어주는 건데 똑같이 일을 하고 11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목돈을 2년 후에 3천만 원 주니까 그걸 가요. 이거 2년 후에 3천만 원 딱 하면 나와버려요. 근데 거기는 그냥 2년에 와서 이제 일 좀 할만하니까 돈 받아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용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요약을 하면은 총 고용 인원의 지금 뉴딜 정책으로 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을 해서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한다고 21년도 7월 달에 이렇게 공표를 하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이렇게 각 부처별로 돈을 쪼개가지고 일자리 만들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청년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은 100만 명에 대해서 청년 100만 명에 대해서 한 5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결과가 현재 실업률 21년 평균할 때 한 8%라든지 올해 23년도는 7%입니다. 7%. 청년 실업률이 7%고 청년 실업자가 한 30만 내지 20만 이렇게 결과가 이렇다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재 실업자라든지 또 이 니트족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교육도 안 받고 취직도 안 하고 취직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트레인, 직업 훈련 이거 다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우두커니 있는 애들이 70만 명인데 이게 다 실업자거든요. 그리고 취업 준비생 이게 74만 명이에요. 19년도에. 그리고 지금은 뭐 한 65만 명 이렇게 비슷한 그렇게 통계상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게 다 실업자거든요. 실제가. 근데 이런 거는 아예 실업자분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직 활동을 안 하니까. 구직 활동 안 하는 실업자는 안 치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 노동 통계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업자가 이렇게 있는데 정부에서 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100만 명에게 다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씩을 주어서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인턴제를 해가지고 이 중소기업에서 이런 청년들을 고용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줘요. 거기서 고용했다고 뭐 한 달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한 6개월을 준다 이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으로 떼워서 억지로 있게 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고용 정책사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첫 번째는 한국이 지금 기술 강국으로 가야 한다. 요지는 이겁니다. 한국의 국시를 이제는 기술 강국으로 가야만 한국 살 수 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반토막으로 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술 강국으로 가서 거기에 맞도록 산업 체계를 바꾸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인데, 이렇게 바꾸면서 청년들을 거기에 맞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기계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청년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만 4차 산업혁명의 우리 기술 강국으로 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1위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불합해서도 못 만드는 이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가 없으면은 미사일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에서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 5나노, 3나노, 지금 2나노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도 못 만드는 거를, 일본도 못 만드는 거를, 유럽파의 그 독일이라는 게 이런 아주 선진국도 못 만드는 거를 한국이 만들고 있단 말이야. 한국. 메모리 반도체.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만하고 한국이.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72%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부가 부군을 다 걸고 이거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더 저변을 확대하는 이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한심하게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협회에서 앞으로 10년간에 12만 7천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통계를 내왔어요. 왜냐하면 자율주도 자동차, 전기 자동차, 뭐 AI 뭐 이런 데서 이게 반도체가 엄청나게 소요가 돼서 이런 거를 소요되는 걸 계산해 봐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려면 한국에서 12만 7천 명의 이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만 7천 명을 했는데 지금 반도체 학과가 전국에 40개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있는데 거기 인원이 700명이에요. 700명 가지고 10년 해봐야 7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만 7천 명에서 7천 명밖에 안 되면 12만 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반도체 학과를 늘리자. 그래서 8천 명으로 늘리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지번하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수도권 뭐 업체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대학의 인원을 마음대로 못 늘리게 돼 있잖아요. 또 대학을 그러면 어느 대학이 더 늘릴 거냐? 대학 간에 또 이게 부닥치는 게 있고, 같은 대학 안에서도 반도체 학과를 늘리면 다른 과를 줄여야 되니까 이 학과별에 또 대립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지분하고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일을 잘하는데 왜 이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과감하게 빨리 지금 8천 명으로 해도 1년에 10년이면 8만 명밖에 안 되는데 12만 7천 명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520억 불을 투자해서 970억 불을 투자를 유치해놨어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삼성이나 뭐 TSMC 대만 공장을 유치를 해서 불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당장 내년에 이제 완공돼서 이제 가동해야 되는데 내년에 30만 명이 필요합니다. 거기 사람 못 써요. 거기 7만 불 소득에서 3교대를 하는 이런데 쉽게 노동자들이 구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 발빠르게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런 데 가면은 거기 일자리가 30만 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 이런 첨단 기술로 가야 되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반도체 하나만 얘기했지만은 전기차의 그 배터리라든지
또는 이 그린뉴딜에서 지금 이 석탄 연료, 기름 연료를 쓰면은 기후 위기 때문에 그 이시 같은 서구라파에서는 이제 2030년, 2050년부터는 이런 그런 걸 쓴 데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거기 세금을 관세를 왕창 붙여가지고 그런 수입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탄소 빨리 중립화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심각한 기술 개발. 이 물에서 만드는 수소를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석유라든지 석탄에서 탄소를 제거해가지고 수소만 빼내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말이죠. 이게 첨단에 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문제에서 중소기업 90%가 1,600만 명이 일하는 이 중소기업이 국가에서 그 디지털화를 한번 하려고 5,7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4년간, 5년간에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9.7%만 이 디지털화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나머지 90%는 원시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만 명이 일하고 있는 데서 10%만이 기계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나머지 90%는 기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을 빨리 국가에서 발빠르게 이런 거를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런 대책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아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아주 3D의 이 사양 산업들이 있습니다. 사양 산업. 재래시장이 이제 계속 축소돼가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되게 이제 마트 쪽으로 빠지고 재래시장 축소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재래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3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치코바에서 일하는 분들이 90만 명. 그 다음에 이 자영업 이게 한 600만 명 정도 되고 중소기업 중에서 영세 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영세 상공인 이게 또 600만 명이에요. 이거를 몰락시키게 되면은 이 실업자가 막 쏟아져 나오면 또 대책이 없습니다. 이 복지비용이고 막 이래서 이거를 잘 대책을 세워서 이거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런 데 기계화하면서 이쪽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고도의 정책을 잘 써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정책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요약을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지금 고용정책을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 해결하는 방법은 이 청년 실업자들이 100% 고용이 될 수 있게 판을 이렇게 짜야 돼요. 100% 고용. 이게 일자리 보장됩니다. 일자리 보장돼. 그렇게 짜가지고 거기서 첨단 쪽의 인원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중소기업 쪽으로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코파 같은 데도 되게 천만이라든가 밀링 이런 게 재래식인데 이런 거를 첨단의 이런 그 기계화를 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이런 기계화하는 쪽을 만들어 가지고 목공을 하는데도 그런 기계화를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보장제의 100% 계획을 짜서 이렇게 막 기획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실천을 해야만 실업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고 거기다 열정이 넘치시다 보니까 제가 자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본인이 가감하게 좀 잘라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엔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조미경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무더위가 엄청 심할 때 그때 갑자기 정부에서 어르신들 밖에 나오면 위험하니까 나오지 마라 라고 할 그 시점을 중간에 두고 저희가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위초월구에 있는 36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재덕 대표님 이사님이 위초월구의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7월 달에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차는 내용은 이렇게 목차 넘어가고 이제 연구 배경도 그냥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2025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는 소고령사에 진입하였습니다. 지금 소고령사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노인 이제 사람들이 5명이 모이면 한 명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노인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2020년도에 베이비붐들이 노인의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5년에서 23년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붐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상, 우리 한국이 만들어진 일에 인구가 제일 많이 태어나는 시기가 이 베이비붐 시기입니다. 55년생 그리고 특별히 58년 개띠들이 엄청난 인구들이 이제 노인에 편입됐다는 것이 앞으로 지금까지의 노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건강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자리 없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OECD 국가들은 평균 빈곤율이 여기 나와 있는 1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작년에 노인 국수 책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47%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은 반이 빈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서 노인 일자리가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또 특별히 대부분 세대 젊은 신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통계 조사도 하고 그다음 한국의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조사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들 연구를 보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내보내서 어르신들이 다 글자를 읽고 하시기 힘드니까 다른 직원들이 다 읽어주고 체크를 해서 393부를 회수를 했는데 버릴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총 8개 구와 2개의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총 550개의 일자리가 있고 총 4640명이 일자리 2023년도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는 미추홀구를 보면은 총 9개 기관에 8,30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 대상은 393명의 대면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면 조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찾아본 것 중에서 일자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서 2017년도까지 시작을 했는데 그 종합계획에서 실시를 해본 결과 한계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의 상업적 일자리, 시장 경쟁력이 저조하다. 그래서 불안정한 고용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역 지원 제공을 위해서 인프라 비효하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또 계약직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1년에서 끝날 수도 있고 2년에서 끝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르신들을 일을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들도 현재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00년도 18년부터 22년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성장 지원 서비스 강화에도 불구하고 노인 생산품의 시장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만드는 생산품들은 그렇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월등하게 시장에 내어놓았을 때 일반 마켓에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클럽이라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
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태다. 그다음에 노인 전략 직종 선정 기준이 부재되어 있고 전략 직종이 모호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서울에 있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 노인복지관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악 노인복지관 관장을 하는 당시에 잠깐 역사를 얘기를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관장을 할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10월달에 노인의 날에 제 복지관에 왔습니다. 오셔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는데 아직 노인복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해야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숫자가 앞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아지는 노인들을 그냥 두면은 사회적 비용 엄청 들어갈 것이고 병원에 가는 노인들 그 다음에 가정해체까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빨리 노인 일자리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효 개선해달라. 그래야지 사회복지사들이 좀 사람답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서비스도 잘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제안을 했더니 대통령 당선이 되셔가지고 세 가지를 다 이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02년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조그마한 기관장 한 사람이 말을 했지만 그것들이 뭐 제가 말했다고 된 건 아니겠죠. 그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필요했으니까 됐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전국적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걸 보면서 필요한 일이 적기에 만들어졌구나.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선에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노인 일자리가 2004년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벌써 23년이니까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 소득의 보충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러면은 노인 일자리를 받는 노인들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돈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어르신 용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30만 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지금까지 30만 원으로 제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좀 크게 쓸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나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기준으로 보면 공공형 일자리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지역사회 공익정진을 위한 봉사활동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도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사 일자리로는 시장형 사업, 시니어 인턴십, 취업발전형, 고령친화 기업 이런 것들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했는데 계속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반기에 한번 그런 얘기가 신문에 있었죠. 보도가 됐죠. 노인 일자리 줄이겠다. 그런데 지금 다시 줄이지 않고 확장시키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줄이면 안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부족한데 거기다 줄인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정부에서 이건 아니라 생각을 해서 빨리 바꾼 거는 잘하는 생각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는 생각입니다. 자 보면은 공익 활동 61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취업발전형 7만 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6만 명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10%가 노인에 해당되는 1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표일 겁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이 뭐가 있고 그 예고 보면은 사업기관이 몇 개가 있고 몇 프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집에 있는데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분석을 해보니까 전국에 조사한 내용이나 인천이나 인천 미추홀구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보면은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면 여성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연령은 보면 70대, 80대가 많았다라는 거, 60대, 70대가 많았고 80대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학력을 보면은 고졸이 35%, 중졸, 그래서 적어도 50%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사례를 보면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 독거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뭐 건강 상태를 보니까 이 답은 참 애매한 게 저희들이 많은 이제 연구 논문을 찾아봤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연세에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뭐 답이 5점 척도로 5개를 질문을 했을 때 보면은 어르신들이 최고 좋아, 매우 좋아라는 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하면 3에다가 동그라미를 썼지만은 실제 답은 4, 5다라고 다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 대한 것도 이제 제가 양희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은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불마실 수 있는 병에 주로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통원 가게 일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를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일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결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과거에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미추홀구의 어르신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녀와 만남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 체계가 단단히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자녀의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여기 조사 내용을 보면은 60만 원 미만이 총 두 사람이 합한 금액도 6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결과에서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용돈을 한 달에 얼마나 쓰는가 그 조사에 보면은 20만 원, 주로 보면은 30만 원 정도.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30만 원 정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러니까 월매는 그 돈 다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독신 가구 어르신 5인 부부 가구들이 주로 많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는 집이 없어서 다 알리잖아요. 근데 미추홀구 조사를 해보니까 집이 있는 분들이 82%예요. 그래서 집은 있지만은 그 하우스푸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다. 그래서 당장 집을 팔려고 하니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일자리 참여 유형을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그 넌센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걸 좀 통제를 했으면 좋았는데 통제가 안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시장형이 많았습니다. 시장형이 50%고 사회 서비스형이 41%, 공익성이 32%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일자리 정보를 획득을 했는가 보면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에 참여한 이유는 제일 많은 게 생계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일자리에 선택한 이유는 보면은 여기에 뭐 일자리 선택한 이유는 근무 조건이 맞았어. 그리고 집이랑 가까웠어. 이런 것들. 그 다음 친구와 동료들 공유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자, 노인일자리 참여 기간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4년 이상이 제일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건강이 그 사업 참여 후의 변화 양상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옛날에 쓸 수 없었던 돈을 수입이 생기니까 돈을 쓰게 됐다라는 부분에 좋은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참여 후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루에 2시간 이상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생겼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60%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단 사람이 움직이고 바깥에 나간다는 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소득을 어디에 사용을 하는가 주로 보니까 용돈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어르신들은 경조사비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요즘에 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해서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중간값이 제일 많습니다. 보통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5개가 있으면은 최고야 이걸 잘 안 하신다라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있다, 뭐 성격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르신들이 요즘 생활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4점은 넘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 일자리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고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 이 점수가 3.47이 나온 걸 보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르신들이 답을 하는 성향이 4, 5를 많이 안 하신다는 그런 부분으로 대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점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3.1에서 3.7 수준으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3점, 뭐 4점도 넘지 않고 3점 되면 이거 낫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낫지 않는 결과라고 분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점대에 중간값을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형 각각의 일자리하고 그 일자리 유형하고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공익형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시장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 회장님, 이사장님 여쭤봤습니다. 왜 시장형 남이나 했더니 시장형은 어르신들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가정 가면 수익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런 부분에 결과가 낮게 나왔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계 분석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크게 유익값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쭉 이제 결과를 넘어가서 제가 마지막에 제안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숭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넓혀서 써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더니 70대가 47.6%고 여성 어르신들이 많고 고졸이나 기혼 여성이 많다는 특징을 알 수 있고요. 자녀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이 40%가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60만 원 미만이, 그다음 60에서 100만 원 이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가구 유형을 보면 노인 가구가 39.3%입니다. 독거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 증보는 지인을 통해서도 많이 획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하면은 알려드리는 것도 같이 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선택한 이유는 조건이 맞아서 어르신들이 풀타임을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고 장소가 가까워서 내가 했던 일이랑 관계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일자리 참여 후에 변화 양상, 건강 사회적 활동을 도와줬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도와줬다. 이런 결과 응답해 주신 분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참여 후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주요 변화는 3년 이전보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더 움직인다는 프로테이지가 64.4%. 옛날에 일자리 하기 전에 그냥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라디오 듣고 있었는데 일자리를 하니까 나가는 준비하고 들어올 때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 바깥에서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효과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령기 만족도는 다소 낮은 수준에 있지만은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 결과값이 3점대이기 때문에 낮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노인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5가지를 제안했는데 첫 번째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에 노인 생활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런 보통으로 나타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더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지원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줄인다고 했다 하반기에 다시 늘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프레임과 산재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라든가 그냥 공익형 사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형 사업을 제대로 돈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와 경제적 영역 외에도 건강 증진, 사회관계 향상, 그다음에 사회 생활의 확대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사업 중 시장 참여의 경우에 다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이랑도 하고 또 기관의 센터장님들하고도 제가 잠시 인터뷰를 해봤는데 수입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50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시장님 일자리나 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노년층을 위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인이 편입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지금 당장의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고급 인력들, 앞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전국이랑 인천의 미추홀구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국은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미추홀구보다 낮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의 일자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관 차원에서 시장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어르신들이 실제로 월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통계를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낮지 않더라고요. 만족도도 그렇고. 근데 인천의 특별히 미추홀구가 낮은 이유를 봤을 때 그 지역에 대한 특성,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연구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토론자가 두 분이 계신데요. 아까 시간 10분씩 드린다고 했는데 최대한 20분이고 토론은 짧게 쓰시면 환영합니다. 먼저 이성재 전 배우자공사 노조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재입니다. 저는 뭐 일자리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현장에서 30년 넘게 노동운동하다가 지금은 퇴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평상시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공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구조적으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는 대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청년 실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대통령하고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순을 뜯어고치지 않는 조건에서 엄마의 오줌 내기 싫어 돈 몇 푼 계속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이 청년 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그림에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나오죠. 청년 실업이 계속 감소하고 6.3%. 엊그제 저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통계 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짜라는 게 아니라 통계 그 자체의 설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청년 실업할 때 아까 말씀하신 리트족 뭐 일자리도 없고 하지만 또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은 아예 빼버리고 아예 또 구직 의사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빼고 가사노동 모두를 다 빼버리는 이런 그 허구적인 통계 근거 그거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통계청에서 실제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이런 그 통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너나 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리트족에 관련해서는 정부도 이게 계속 이게 포함되면 OECD 포함되면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2014년부터는 이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청년 실업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대학 진학입니다. 한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사무 전문직이 필요하고 연구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산직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찌된 셈인지 이 생산직에 대한 경시 저는 단지 이것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급격 이 소위 말해서 인구격차 생산직과 사무직의 인구격차 이걸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대학을 가야 그나마 살만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대졸 잘 나갔던 대학 나온다고 초임비 6천만 원, 7천만 원 막 받는 거는 정상이고 예를 들어서 30년 일했는데 제조업에서 1억 받으면 규정부절하고 이 말하는 그게 여기에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외국인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 실제로 외국이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대학 교수와 청소년과 그렇게 큰 임금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서구의 복지사회 현실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의 현실은 굉장히 문제죠. 왜냐하면 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입학생이 계속 줄어들잖아. 근데 아직도 그런 과감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이 그 대학 서열화 과정에서 계속 이게 교육을 통해서 부가 세습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 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다양한 스펙도 쌓을 수 있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자라는 학생들은 실제로 자기 학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런 현실에서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으면 누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학 졸업장 하나 갖고 평생을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객관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나 테스트는 없고 오로지 대학 졸업장 하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사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격차가 심하지 않았어요. 80년대만 해도. 실제로 IMF가 도래하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강요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양극화한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청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자체가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최근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4% 5% 된다고 하고 잃어버진 30년이라고 하는 일본 경제는 올해 6% 경제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올해 2.6%인데 올해 IMF나 다른 곳에서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연초에 얘기했던 경제 성장률보다 상당히 다 조금씩 높게 괜찮게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애초에 경제 성장률이 3% 연망했다가 지금 2.6%, 2%도 연망하면 달성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근데 이게 오랜만의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처럼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 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새로운 신산업, 4차 산업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얘기하시고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선무당들이 실제로 정책을 내는 겁니다.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종합과학입니다. 거기에 과학, 물리학, 전기전자, 계측제어 이런 것들이 다 발전돼야, 다시 말하면 기초과학이 발전돼야 실제로 반도체 산업을 잘할 수 있는 건데 뜬금없이 반도체 학과를 만든다고 거기서 다양하게 조금씩 배운다고 전문가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게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하고 있죠? 거꾸로 지금 역대 IMF와 98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과학기술 R&D 예산은 깎지 않았어요. 왜? 정치 입장이 다르더라도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것은 계속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동의됐으니까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16%나 잘라버렸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역대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엄벌 오줌 누기시고 아까 여러 가지 요걸 청년을 고용하면 300만 원 준다, 나중에 2년 후에 3천만 원 준다. 계속 그렇게 되고 끝나면 땡. 좋은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입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게 진행된 게 아니라 다 각기 나열식으로 진행되면서 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까이 우리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일본의 사례들 우리가 좀 많이 참조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고 얘기해요. 10대 9다. 저희는 10대 6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특히 보수 정부야 아베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다시 잃어버린 30년에서 도약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거든요. 아울러서 2015년 청년 고용 촉진법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우리가 특이한 거는 채용 공고를 할 때 단지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얼마냐, 그다음에 연수를 이 회사에 제공하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강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장기적 전망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요구하고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기업 프렌들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모든 청년들을 다 등록시켜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도 대우장차에 근무하다가 정리해보게 됐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직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서비스 받았는데 정리해보고 된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정리해보고 된 사람들에 대해서 재취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 시작하는 거예요. 1인당 자기가 맡아서 그 개인에 대해서 계속 상담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심리 치료도 이런 심리적인 어차피 정리해보고하면서 충격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심리적인 그리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에 대해 맞춤 서비스를 해주면서 당신이 어떤 직종을 좀 앞으로 해보고 싶냐 그게 필요한 직업훈련 내지 직종에 대한 알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왜 이걸 대우장차에 정리해보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느냐. 인천 지역의 부품회사들도 다 함께 어려워져서 대우장차가 부도난 이후에 다 어려움을 시켰는데 그런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2008년도 회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희망퇴직을 받고 조기퇴직을 이렇게 하면서 조기퇴직자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다시 한번 도입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지역에 우리 고용안전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뭐하죠? 그냥 실업수급 주고 있어요. 왜 그런 인력을 그렇게 활용하는가? 정부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을 안내하는 이런 적극적인 직업발전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기능을 할 생각이 없어요. 단지 그냥 실업수당 내주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여부를 그 사람 개인의 상담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디 회사에 가서 사인 받아와라 이런 거 갖고 이런 정도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일랜드 사례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에서 사실 이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 오면서도 라디오 들었었는데 납품감과 연동제 다시 말하면 기업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기름값이 오르면 원가에 반영해서 비싸게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 납품 그거 인정 안 해줘요. 저도 대우장차에 좀 완성차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사의 값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매년 무조건 이유 없이 납품가가 5% 삭감시켜버립니다. 왜? 야 맨날 우리 생산성 해야 되잖아. 생산성 향상 여부를 상관없이 5% 무조건 깎아버리거든요. 아울러서 그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겠습니까? 정부에서 납품가가 연동제라는 이걸 강제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렵거든요. 안 하죠. 공정거래 있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대기업에 이런 제재 안 하거든요.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는 또 하나의 제가 노동조합을 해봐서 드는 말씀은 아니라 아까 우리 양재덕 대표님께서 이 자료 중에 건설 현장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최근에 건설 현장에 대해서 무슨 풍력 집단이라고 조폭 집단이라고 떠들었잖아요.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옛날 노가다 그렇잖아요. 이제 제 시간 옛날에 8시간 없었어요. 새벽별 보고 나와서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는 이런 현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8시간 정확히 일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이렇게 됐어요. 인간이 아울러서 임금도 체급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직접 원청에서 임금을 직접 꽂아주도록 해서 그런 체급이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안전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어 있어요.
요번에 그 순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나 그런 들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지금 최근에 그 현장에 건설 현장에 중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조직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얘기하지 않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실제로 현장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활성화시키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임금격차 해소의 문제나 그 불공정거래, 원화청거래, 불공정거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게 보편하게 있지 않지만 그 노사 간 합의 사항을 같은 동일 직종이나 산별에 확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 않은 나라예요.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국은 지금 15%, 17%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그 서구의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게 보통 30%, 40%까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직률이 낮지만 산별 협약이 맺혀지면 동일한 직종 산업에 그 산별 협약의 동일한 적용돼요. 전반적으로 근로수준이 높아지죠. 노동조합이 없다고 근로수준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함께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거고 그러면 중소기업도 충분히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일할 만한 장기적으로 일할 만한 게 직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도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전히 또 하나의 발제성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정동근 본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분 때는 또 끊겠습니다. 일단 한국 노의 희망 유년이라고 저는 되는데 한국이 아닙니다. 그냥 한국, 전국 이렇게 안 들어가 있고 저희는 노의 희망 유년이고 이것은 뭐 세계 누구든 노후 생활에 희망을 가진 사회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저는 잘못 우리 양재덕 대표님한테 토론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서 실은 모두가 노인 일자리만 이렇게 발제하라고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중 이거 참 일자리 별로 고민다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용비어천가란 말이 있고 우리 노년층들이 윤비어천가를 부르는 꼰대들이 있는데 저는 양비어천가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일자리라는 게 우리 인간들은 노동이라는 생산적인 활동 중에서 경제생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일자리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 대표님하고는 지역에서 40년 이렇게 노동운동 함께 해오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발제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청년 일자리하고 그 안에 실업급복 운동이라든가 이 노동 상담 시도 해오셨던 분이 언제 이렇게 청년 일자리 적체적으로 정리했나 이렇게 깜짝 놀랐고 요약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15세부터 24세까지 실업률이 이렇게 뭐 41%, OECD 평균의 4배 정도 된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15에서 19세는 사실 초소년들입니다. 알가수준. 실질적으로 20세부터 성인 초년생으로 노동을 하는 인구라고 공식적으로 했을 때 진짜 절반 이상이 58% 정도가 20세에서 24세는 실업자구나. 저도 이제 29세짜리 아들하고 뒤늦게 40살에 40대 나이가 29살이고 이제 30대 중반에 딸내미가 있는데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불안정하죠. 우리 딸내미 일자리는 그런 현실인 것이고 특히
280만 명, 구직인은 510만 명, 230만 명이 부족한데 그나마 부족한 일자리 중에서 280만 명 중에서 우리 양 대표님이 발전돼 나면 100만여 명. 그러니까 취업 인수가 280만 명 일자리 중에서 180만 명만 하고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500만 명이 넘는데 청년들이 100만 명 정도는 일자리가 있으면서 취업을 않고 있는 아주 열악한 취업을 할 수 없는 일자리가 있지만 여기 가서는 장사도 못 가, 애도 못 가, 집도 못 사 이런 것이 대다수다. 이런 현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한 일자리 개수만 수치만 높다 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그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방정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이 양질의 완전한 청년 일자리 제공되도록 그 양 이사님 말기에 발전하신 청년 일자리 부담에 이제 절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들어가서 사실 본론을 보면 전부 대면 설문조사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자가 가타부타 대면 조사 결과 보고 있는데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 인천의 미추홀구라는 특정한 구를 이렇게 조사했지만 이것은 인천 전체나 전국이나 그 대동소이한 그러한 조사 결과일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노이방면이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한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로 해왔고 500여 명을 24개국에서 조사를 했던 노동 실태조사 노년층 60세 이상 이 실태조사와도 대동소이 한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기본적 생활권 일자리 문제가 공적연금하고 기초노동연금 4대 보험 이 부분과 같이 총체적으로 연계돼서 제대로 제도화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고용보험에 대한 노년층들에 대한 역차별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65세 이상 돼갖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년, 20년 근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65세 이상 돼갖고 취업을 하면은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제외 독소조항이 있어요. 저희 노인방위원회는 여기서 인권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뭐 등등에 가서 투쟁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제출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 왔는데 그런 역차별 노인층들의 이런 독소조항들은 빨리 제어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노인들의 적절한 일자리 창출은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경제, 사회적 관계 향상, 생활 관계로 확대 모든 측면에서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까지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데서 공감을 하면서 제 그 토론자로서 마지막 그 의견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인데 노년층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76.4%입니다. 노년층.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남성은 82.2%인데 여성은 61.4%. 역시 근로 조건이라든가 임금 수준이 우리 일반적인 노년층이 아닌 청년, 중장년 층과 마찬가지로 남녀 격차가 심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 있고 특히 고용형태별에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는 고용보험 독소조항도 있지만 4대 보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노인층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 저도 이번 좀 찾아보니까 알게 됐는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의 20년 만에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각국이 고령화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침서석기로 채택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 제26항을 소개하겠습니다. 26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생산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는 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시간 아주 적절합니다. 이제 정해진 발제자하고 토론자의 말씀들은 다 끝났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앞서 발제나 토론 중에서 뭐 질문하시거나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갑자기 좀 조용해지죠. 어디 이청록 선배님 뭐 제가 예.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하면서 청년 희망 유니언이 있는데 저는 청년 희망 유니언을 에서 한 분 정도 와서 청년 일자리를 청년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향후 청년 일자리 관련한 부분은 꼭 청년 희망 유니언 운동을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노인하고 청년하고 다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니까 얼른 빨리 끝내자 뭐 그런 겁니까? 청년 일자리는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부터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비슷한 일인데 여기 현지도 대표님의 문제 내용은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 대학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반도체의 경우에 이것을 반대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에 관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도움하려면 이게 특정한 학과가 아니라 지금 교육 체계가 종합적으로 대학원서부터 대학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양재 대표님이 이 반도체 이 분야뿐만 아니라 그 4차 산업 관련된 그 일자리가 어떻게 속출될지 이게 지금 전문적으로 나온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칭내실 때 그 내용을 많이 보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보면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다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수학과. 지금 어디 갑니까? 의대가 공부해요.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거 아니라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런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대접이 그렇게 된. 다시 말하면 제일 공부 잘해서 서울대 전자학과 나왔는데 회사 가면 자기는 상무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하는 애들이 경제학과 아니면 경영학과 나와서 사장이 먹고 부사장 하니까 열받아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IT 기업이나 이런 데 대부분 다 공대 출신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대생들은 훨씬 논리적이라 대부분 경영진 중에 공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 사회는 압도적으로 경영학과, MBA 출신들이 많죠. 이런 것들도 옳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학과를 나온다 해도 그렇잖아요.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계획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온갖 문제가 다 나올 텐데요. 수화로도 말씀하실 거 있나요? 수화로 말씀하실 거 없으면은 점심시간도 가깝고 하니까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약간 저도 한두 마디만 좀 말씀하다가 덧붙이면은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결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충 한 80만 개 정도 그 정도 이제 하고
그 당시에 현재 여당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 만든다 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아마 작년 집권 나고 나서 그걸 옥세니 어쩌니 뭐 그러다가 자기들도 해보니까 이 일자리가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금년에 와서는 오히려 뭐 100만 개 내년 더 늘린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금년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뭐 축소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유지 내지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은 것 아니냐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신 저희 부분하고 별개해서도 앞서 이제 약간 좀 상반되는데 저기 오늘 보면 이제 양재도 부장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자리 보장제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말씀 중에서는 저기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지 않으면 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보면은 저기 양재도 부장님 발제회 같은 경우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미 일자리 보장제를 실천하고 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그러면서 그 일자리의 내역을 갖다 들여다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다니다가 그 기간 지나고 나면 얼른 또 이제 거기 그만두고 딴 데로 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 있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다는 일자리 보장제 같은 경우는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일자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할 만한 일자리로 좀 질적인 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시범이나 모델이 좀 나와야 좀 강조하시고 있는 일자리 보장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이견 없이 좀 더 이렇게 확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는 이것을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주관해 주신 김유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이것으로 청년 노인 일자리 정책 세미나를 마칠까 하는